예, 저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변호사입니다. 이게 이 강의 자료 만들고 뭐 강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정말 많은 법률들을 다루고 개정사항들도 한번 정리를 했더니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는 이제 1차로 제가 한 거고,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내용들이 조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거기에 없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없는 내용이라는 게 개정사항에 대한 없는 내용을 조금 더 그러니까 자세하게 반영한 것도 있고요. 뭐냐면 개정사항을 얘기는 하지만 이미 배경 지식이 충분하신 분들은 개정사항만 들어도 뭐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또 생각보다 또 이제 업무와 관련돼서 필요성을 체크를 하시는데 관련 법률의 모든 내용들을 다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정사항 전에 기본적으로 각 쟁점이 되는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친절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업데이트한 내용은 개정사항 전에 그냥 일반적인 설명, 그다음에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그렇게 좀 들어간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특허하고 상표와 관련된 걸로 한번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보호 대상과 보호 요건과 보호 기간이라고 하는 걸 전체 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결국은 전체 지식재산권과 관련돼서는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뭘 보호하는지, 그다음 보호 요건이 뭐지, 그다음에 보호 기간이 뭔지, 그걸 잘 알아두시면 뭐 뒷부분에 관련된 내용들도 훨씬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아서 일단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오늘 뭐 처음에 특허법, 그다음에 이제 상표법 얘기 나누고 디자인보호법, 부경법, 그다음 저작권, 정자산업법은 이제 그냥 여긴 넣어놨지만 실제 이번엔 다루질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각각 무엇을 다루는지, 그래서 보호 대상이라는 게 발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규 가능성과 그러니까 산업적인 이용 가능성, 그다음에 신규성, 진보성, 다른 사회, 그러니까 디자인법도 말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신 상표법은 식별력학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부등 사유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부경법과 관련돼서는 각각의 그 부경법에 특별한 사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보호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주지점용성이라고 하는 게 부경법 제2조 1항 가목하고 남목 같은 경우는 주지점용성과 관련된 걸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영업비밀 관련된 영업비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그 다음에 비밀 관리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누겠지만 이제 차목으로 바뀌었죠. 카목이죠. 카목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상당한 성과와 함께 그다음에 공정 경쟁에 반하지 않는 그런 요건들이 좀 더 갖춰야 되는 거고요. 저작권과 관련돼서는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정말 창작성과 함께 표현이라는 것들을 조금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리고 보호기간은 20년, 20년, 상표법은 계속해서 갱신하니까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부경법은 그냥 특별한 보호기간은 없고, 저작권도 역시 생존하고 사망 후 70년이라고 하는 그 정도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고 하시고요. 그래서 특허법은 이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이제 출원해서 등록되면 출원부터 20년대까지가 되고, 특허에 대해서 등록하면 효과는 결국 뭐냐면 해당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독점권을 갖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독점권을 침해하면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특허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것. 그리고 실시할 권리라고 했을 때 실시의 태양은 법에서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발명, 방법 발명, 그다음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실시해야 되는 내용들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특허와 관련돼서는 특허 청구 범위에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잘 규정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특허 청구 범위를 제대로 잘 규정해서 기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서 당연히 심해를 얘기하려면 먼저 유효한 특허권이라든지 전용실권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의 대위 청구 가부역연에 대해서 뭐냐면 일단은 우리 법에서는 통상실시권, 그 다음 전용실시권 딱 그 두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는데, 결국은 근데 실제로 보다 보면 통상실시권이지만 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약상. 그럴 경우엔 과연 법에는 없지만 그러면은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관련돼서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특허권자가 가만히 있다. 그럼 내가 대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논의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저작권법에서는 전용실시권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저작권법에서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기를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대위 청구는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특허 관련돼서는 요거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대위 청구를 인정해서 막 다루는 케이스는 제가 명시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굳이 요거를 반대할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만 이걸 하려면 전용실시권이 있는데 그럼 전용실시권으로 가지 왜 통상실시권으로 가냐.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법적으로 구분해놨으니까 굳이 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의 대위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 법원이 다 사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미지수다. 그렇지만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점적인 통상실시권 대위 청구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유효한 청구권이 존재를 해야 되고 유효한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특허권이 완전히 무효가 명백하게 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결국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라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특허권 남용에 대한 논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침해 물건이나 방법이 특허의 발명 요건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허에서는 여러 가지 구성 요건이 있는데 그 구성 요건을 전부 완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현명한 사람들 구성 요건 중에 일부를 좀 빼거나 다른 식으로 바꾸죠. 그래서 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생략 발명이라고 해서 더 이상 뭐 커버를 못 하는데 일부 약간 바꿔치기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균등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걸로 갖고 와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특허 구성 요소, 그러니까 특허 구성 요소 완비 원칙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균등론에서 그것들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균등론에 대해서는 목적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일단 동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균등을 할 때 쉽게 균등해야 되는지만 이제 안 되는 사유로 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특허 발명을 할 때 명시적으로 이건 내 특허 청구 범위에서 배제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때는 균등론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자유실시 기술이라고 해서 이미 그 특허 전에 앞에 있는 기술로부터 쉽게 뭔가 뽑아낼 수 있는 구성 요소다. 그럼 그것도 역시 균등론에 대한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요건이 3개 있고 소극적인 요건이 2개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발명 구성 요소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허권자가 정당한 그러니까 특허 침해자에게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고 또한 업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업으로 실시하는 개인이 어쩌다 한 번씩 특허 침해한다. 우연히. 그럴 경우에는 특허 침해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업으로 실시란 말을 그래서 조금 더 넣는 거고요. 그다음 침해에 대한 항변에 대해서는 아까지만 유효한 특허권이 없다고 하는 전제가 이제 특허권의 남용입니다. 우리 부분은 뭐냐면 법원과 그다음에 특허권을 주는 특허청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특허청이라고 하는 게 특허에 대해서 유효권을 판단해서 특허에 대한 권리를 줬는데 법원은 사실 그 권리가 없다 있다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특허청에서 결국은 그 특허가 무효라는 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무효가 명백하다. 그럼 법원이 굳이 특허청을 거쳐서 무효라고 판단을 선제적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규성이 없는 건 너무 당연히 특허권 남용이 될 수 있고 그다음 진보성과 관련돼서도 읽어봤을 때 진보성이 없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 그럼 이건 사실 특허권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그런 특허권이 없는 걸 기초로 해서 뭔가 나가 특허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허권 남용이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특허권 소진이라는 건 이미 한번 특허권을 사용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특허권에 기초해서 내가 권리를 막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특허권에 대해서 한번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특허권이 소진되기 때문에 당신이 권리가 있어도 나한테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게 특허권 소진이고 우리 특허권 소진에 대해서는 현재 물건, 아까 방법, 그다음 물건을 생각하는 방법 발명이 있죠. 그 3가지 카테고리인데 현재 법원의 입장은 3가지 다 특허권 소진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판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유실시 기술 항변이라는 건 내가 당신의 특허를 사용한 게 아니고 당신 특허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선행 특허들 그걸 갖고 판단한 거니까 당신 특허는 침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유실시 기술 항변이라는 게 특허권 남용 항변과는 조금 더 다르고 그래서 여전히 자유실시 기술 항변이 유효하다. 그리고 본인이 업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들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업자면 사실 이 말은 안 되고 개인일 경우에는 이게 조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침해 항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고 특허가 결국은 특허권이 있게 되면 침해 금지라는 예방 청구권을 하면서 그다음에 조성물에 대한 폐기 제거 청구권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특허권에 대해서 침해 주장을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 그렇게 특허권 침해하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행위 태행을 네가 한번 제시해봐라. 그래서 제시 의무를 좀 더 상대방한테 주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신용을 회복할 신용 회복 청구권도 있고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이제 손해배상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를 했지만 3배 손해배상 정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그다음에 손해와 관련돼서는 손해 입증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법은 침해 증명이라든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현재 이제 도입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일반적인 걸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일반연전적인 내용들이고 특허법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정된지 2019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개정된 사항들 한번 쭈루룩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9가지 정도다.
실질적 배상 규정, 그 다음에 구체적 행위 태양 제시 의무, 징벌적인 손해배상, 국선 선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온라인 전송 보호 강화, 특허권 침해를 친고죄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바꿨다는 것, 그 다음에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우선 심사 대상도 조금 더 확대되고 전문심리위원 제도도 두었다.